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근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경제 모형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설계도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 멀리 은행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어떻게 내 집 대출 금리까지 바꾸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 멀리 있는 얘기 같은 이 거시 경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지갑 사정이랑 아주 그냥 딱 붙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연결고리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엄청난 논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제라는 이 거대한 생명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대답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현대 경제학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의 세상은 꽤나 평온했어요. 시장은 아프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정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대공황이 이 모든 걸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기존의 해법으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바로 그때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아니,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됩니다.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생각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그냥 둬라 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케인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겁나서 돈을 안 쓰면, 즉 수요가 부족해지면 경제가 멈춰서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니까 이럴 땐 정부가 대신 돈을 팍팍 써서라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야, 이건 뭐랄까,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사실만큼이나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 그대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실체 세상에서 써먹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케인스의 이 혁명적인 생각을 과연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끝에 그의 이론을 하나의 정교한 지도로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바로 ISLM 모형입니다. 경제라는 이 복잡한 지형을 항해하기 위한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 지도의 한 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IS 곡선입니다. 용어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상품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선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자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게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과 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 논리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은행 이자율이 싸졌다고 칩시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돈 빌리기가 부담 없으니까 이때다 하고 공장도 더 짓고 기계도 새로 사들이겠죠.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IS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제 지도의 나머지 한 축, LM 곡선을 볼 차례입니다. 이번 무대는 화폐 시장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돈의 총량은 딱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꼭 기억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자, 경제가 막 선장해서 국민소득이 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물건도 더 사고 싶고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즉,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희귀한 물건을 가지려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벌리기가 더 빡빡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이 만나는 딱 하나의 지점,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과 이자율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이 ISLM 모형은요, 1950년대와 60년대에 세계 경제를 이끌던 정책 결정자들한테는 그야말로 마법의 수정구슬 같은 거였어요.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도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황금기에도 끝은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강력한 모형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암초에 부딪혀 좌추하고 만 거죠. 경제학 교과서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준 그런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시간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기름값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서 실업자가 넘쳐났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이건 기존의 ISLM 모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형에 따르면 경제가 나쁘면 물가는 안정되어야 했거든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모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뼈아픈 실패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진화를 낳는 법이죠. 1970년대 이 뼈아픈 교훈은 경제학자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형, 바로 ISMP 모형이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꾼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아예 돈의 가격, 즉 기준금리를 직접 딱 정해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양에서 가격으로 정책의 타겟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예전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이 경기장 밖에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심판 같았다면요. 이제 ISMP 모형에서는 아예 금리라는 공을 들고 직접 경기를 운영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셈입니다.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예전 방식이 먹히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국경 없이 돈이 막 넘나드는 이런 글로벌 금융시대에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돈의 총량을 정확하게 통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단, 바로 금리를 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온 겁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모형의 진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숫자로 가득한 경제 모형의 가장 깊은 곳에는 신뢰,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통화정책의 신뢰성은 이론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수 요소이다. 중앙은행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아무리 정교한 정책을 내놓아도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짓는 성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서 신뢰를 쌓으면 기업들은 안심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또 우리 같은 가게들은 소비를 하게 되죠. 경제에 좋은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불안해서 지갑부터 닫아버립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돈이 돌지 않는 정책의 약발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 경제 모형의 긴 진화 과정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가장 단단하게 지탱하는 것은 어떤 정교한 수식이 아니라 어쩌면 정책에 대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아닐까요?